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아랍의 수학, 10세기 동양과 서양의 수학이 아라비아에서 모이다 해서 다룬 아랍의 수학에 이어서 계산법이 어떻게 개발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합시다. 자, 동양과 서양 사이의 계산법에 대한 교류가 어떤 동기로 생기게 됐냐?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에 어디서나 읽기, 쓰기, 뭐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 같은 사칙 계산들은 뭐 보편적으로 널려져 있고, 또 그런 단순한 계산들은 어느 사회에서나 필수 불가결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농업, 상업활동, 또 각종 수공업, 교역, 천문, 역법 등의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누구라도 이런 좀 더 나은 계산법을 개발하고 활용을 하려는 그런 욕구는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은 나름대로 그런 기본적인 계산을 해 왔었는데 그 중에서 아바쿠스라는 일종의 계산기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바쿠스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그 모양이 설정되고 또 계산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 알려지면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에 전파되어 동양에서 이 여러분들이 쓰는 주판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한나라 사람 서학이 쓴 수술기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6세기경에 인도의 영을 사용해 자릿수를 활용한 위치 잡기 기술법과 필산법, 손으로 계산하는 필산법이 실크로드를 통하여 동양에서 아라비아를 거쳐서 서양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동양과 서양 사이를 왕래하던 상인들이 수학에서도 동서양의 중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는 상인들은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새롭고 편리한 방법을 알게 되면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배워서 활용하는 그런 상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학사에서 상인 출신의 수학자가 많은 것도 근거가 있는 추론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에 대해서 그림과 표로 역사를 살펴보면 먼 옛날엔 메소포타미아에는 점토판에 수학적 계산 기록을 남겨놨고 이집트 시대에는 파피루스 종 양피지에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목판이나 대나무 대나무 줄기에 계산 기록들을 남겨놨습니다. 2세기에 중국에서 종이가 탄생해서 일본에는 8세기경에 수입되었고 한국에는 훨씬 먼저 수입되었습니다. 자, 그것이 12세기에 이제 동양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종이에서 이 서양에 전달되면서 펄프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고 20세기에는 합성지, 중성지, 부직포 등을 이제 나무나 석유로 이 종이를 만들어 쓰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계산 방법으로 보면 이전에는 손으로 또 눈으로 세다가 이제 아바쿠스, 삼반, 주판이 나오면서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필산을 하면서 컴퓨터가 나오고 수표, 그래프 또는 모래 위에 계산을 하기도 하고 석판에 종이에 계산 다양한 이제 필산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의 아바쿠스의 예인데 이게 로마의 아바쿠스의 기록이고요. 자, 어쨌든 동양에서는 필산을 서양에서는 이제 아바쿠스를 이용해서 주로 계산들을 해왔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제 서양의 도구가 동양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또 동양의 도구가 서양으로 전달되기도 하면서 이제 계산법들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질문 퀘션 하나가 산이라는 문자가 이제 우리 수학에서 특히 동양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수를 조작 처리하는 것에 왜 이 산이라는 문자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퀴즈에 나올 문제들이에요. 말하자면. 가만히 보면 이게 한자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모든 수학에 관련된 고대 우리 전통 수학에 관련된 그런 한자들에 보면 이런 한자 글자들이 쓰이는데 공통적인 게 요 위에 여기 대나무 죽자가 대부분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이 대나무 가지를 가지고 수학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계산하는 거하고 이 대나무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계산에 관련된 용어를 만들어낼 때는 이 대나무 죽자를 같이 섞어서 문자들이 개발됐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동양은 동양대로, 서양은 서양대로 전통적으로 수학을 계산하는 그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숙달된 엑스퍼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수학들이 와서 도구들이 와서 이게 더 좋다고 하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려는 사람도 있고, 그거 필요 없다. 그냥 난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겠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이 산반파와 이 필산파 사이에 긴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필산이 승리하고, 그리고 이 필산법이 이탈리아를 거쳐서 서유럽 전체로 이제 퍼지게 되는 겁니다. 자, 3세기부터 13세기에 이르는 1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양 사람들은 중세 암흑기를 살게 됩니다. 말하자면 몸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속박된 그런 상태였는데, 14세기에 십자군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게 되니까 딴 나라도 보게 되고 멀리 여행을 다니게 되면서 세상에 눈을 뜨게 되고 이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변화를 그렇게 느낀 그런 변화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15세기 르네상스 종교개혁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3세기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서양이 배운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양의 과학 문명이 서양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서양이 알게 되고, 그 다음 이탈리아의 3대 항구 도시가 십자군들을 수송하면서 상업적으로 크게 번성합니다. 그러면서 동양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물자가 이탈리아를 거쳐서 수입이 됩니다. 십자군의 육로 행군은 육지를 통해서 가는 것들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그 나라들이 육로로 가는 나라들이 다 아랍에 점령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너무 커서 이제 바다를 이용해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해운항을 주로 이용하여 배로 군인과 물자를 수송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가 주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면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가는 동안에는 동방으로 십자군들을 데려다 주는 때는 군인들을 싣고 가서, 돌아올 때는 빈대, 견직물, 도자기, 상아, 향신료 같은 동양의 물건들을 싣고 와서 이 서유럽에 판매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당시 유럽의 계산법은 산반을 이용한 불편한 방법이었는데, 피사의 상인 피보나치는 아라비아의 명저 알게브르 왈 무카발라라는 책을 모델로 해서 자신의 필산법을 다음과 같은 책으로 소개합니다. 계산판에 관한 책, 리버 아바치라는 산반서를 씁니다. 이것은 인도 아라비아식의 필산법을 소개한 내용인데, 능률적이고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반서가 다른 상인들에게도 널리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필산법이 전파되면서 전통적인 산반을 사용하던 그런 사람들의 반발 또한 상당히 컸습니다. 자, 이탈리아의 3대 해운항이 십자군을 수송하던 상황을 보더려. 이거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건데, 자, 베네치아, 제노바, 그다음 피사에서 배를 타고 여기 아코는 예루살렘에서 1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이리로 군대를 보내서 여기서
십자군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겠죠. 이쪽은 다 아랍들의 점령당에 있고 이제 이 항로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그 정체되어 있는 그런 시기에 이탈리아가 이 동방의 문화를 제일 앞서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리버 아파치의 책 내용을 보면 제일 앞에는 인도아라비아 숫자를 읽는 방법과 쓰는 방법, 뭐 뒤에는 가감승제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 비례, 환전, 그리고 뭐 합자산, 돈을 같이 내어 경영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배당하냐, 손해가 나면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지냐, 혼합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섞여 있는 계산, 또 실제 이제 그 응용 문제들, 또 가정법, 제곱근, 세제곱금, 기화, 대수 이런 내용들이 이 리버 아파치에 소개되는 겁니다. 3반법이지. 여기서 보면 이 필산파와 3반파들이 서로 자기께 더 우세하다고 이제 싸우는데, 그래서 18세기까지 500년 동안 서로 이 집단이 서로 공개적으로 배틀도 하고 그랬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은 겜마 프리우스 1568년 겜마 프리우스의 산술서에 나오는 그림인데, 왼쪽이 판정 심판원이에요. 이게 이 사람 심판원이에요. 왼쪽이 심판원이에요. 그 둘이 이 산반하는 사람하고 필산하는 사람이 서로 이제 누가 더 계산을 빨리 하는지를 이제 배틀하는 그런 과정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것이 더 우세하고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리고 주장하면서 싸운 기간이 수백 년 동안 진행됩니다. 자, 그 기간 동안에 기독교와 이슬람교는 어떻게 대립하느냐? 일단 유대교는 기원전 5세기에 바빌론의 포로 생활로 신앙생활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기원 후 1세기 기독교가 창설돼서 16세기에 구교와 신교로 나눠지고 책에 오타가 있어서 고쳤습니다. 이슬람교는 6세기에 마호메트에 의해서 창설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세 개 종교가 다 뿌리가 같은 겁니다. 그리고 5세기에 또 그 다음에 기원 후 1세기에, 그 다음 기원 후 6세기, 즉 500년 간격으로 세 개의 종교가 태어난 것도 또 우연의 일치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세 개 종교는 뿌리는 같으면서도 지금 가장 심한 종교 분쟁을 앓고 있는 그런 종교들이기도 합니다. 7세기에서 10세기에는 이들 사이에 이 종교로 인해서 영토 확장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 11세기, 13세기에는 십자군 원정으로 예루살렘에서 서양인들이 셀주크 튀르크족과 지속적인 수백 년에 걸친 전쟁을 했고, 15세기에는 오스만 제국이 함락되고, 그리고 현대에도 아직도 아프리카, 중동, 구소련, 티베트, 중남미에서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5세기 그리스도교 최후의 요새인 로도스섬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이런 전쟁, 끝없는 전쟁 속에서도 동양과 서양 사이에 문화와 문명 그리고 수학의 교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을 좀 더 볼까요? 여기 메카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동로마 제국, 그리고 서로마 제국,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이쪽이죠. 이게 이제 이슬람 제국입니다. 마호메트의 영조들, 우마미아 왕조의 당시에 이 이슬람 제국에 막혀서 이 유럽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찾은 해법이 이 지중해를 벗어나서 대서양으로 해서 이 신대륙을 찾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 여기는 꽉 막혀 있으니까 인구는 늘어나고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새로운 그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중해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대항해의 시작입니다. 그게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된, 그러니까 이 사고의 전환이 어떻게 세계 역사를 바꾸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쪽에서는 이걸 딱 점령하고 동양과 서양의 브릿지에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모든 문명의 중심으로 향유하고 있을 때 새로운 변화가 결국은 완전히 판을 바꿔버리는 비밀이죠.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입니다. 내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 한번 보면
2001년에.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갔다 온 사람 있어요?